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학교 앞 문구점에서 새 학기 노트를 고르던 기억, 예쁜 편지지를 사러 친구들과 왁자지껄 떠들던 오후, 용돈을 모아 캐릭터 필통을 장만하던 그 설렘, 기억나시죠? 최근에 동네 문구점에 가본 적이 언제인가요? 충격적인 숫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문구유통업 협동조합에 따르면 문구 소매점 숫자는 2017년 1만 620곳에서 2024년 7, 800여 곳으로 감소했습니다. 해마다 약 500곳의 문구점이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일주일에 거의 10개꼴로 문을 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처참한 폐업의 물결 속에서 오히려 매장을 늘리고 매출을 2배로 키우며 외국인 관광객까지 줄 세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트박스입니다. 체감상 일주일에 1개씩 새 매장을 내는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확장 중인 이 회사. 대체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아트박스의 성장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숫자를 봐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첫째로 매출 성장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만 해도 아트박스 매출은 전년 대비 21% 줄어들며 1,105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14억 원으로 반등하더니 2022년 1,849억 원, 2023년 2,223억 원, 2024년 2,479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4년 만에 매출이 2배 이상 뛴 겁니다. 2015년 처음 1,000억 원을 돌파한 지 8년 만에 매출 2배를 달성한 셈이죠. 둘째로 매장 확장 속도입니다. 2023년에만 32개 매장을 신규로 열었으며 현재 187개 매장이 운영 중입니다. 그중 직영점은 174개에 달합니다. 아트박스는 올해 말까지 205점, 2026년까지 305점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거의 1, 2주에 1개꼴로 새 매장이 생기는 셈입니다. 셋째로 영업이익입니다. 4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작년에는 288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같은 오프라인 문구 사무용품 전문점인 오피스 디포가 2023년 매출 2,030억 원에서 1,830억 원으로 줄어든 것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다이소가 매출 4조 원을 바라보며 문구 업계를 초토화시키는 상황에서 아트박스는 대체 무슨 비법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트박스의 생존 비결을 이해하려면 먼저 문구 업계가 왜 이렇게 몰락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학령 인구의 급감입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유초중고 학령 인구는 2020년 673만 5천 명에서 2035년에는 남짓 2만 8천 명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6만 명대로 떨어졌으며 10년 전 대비 약 25% 감소하며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문구점의 핵심 고객인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거죠. 둘째, 다이소의 공습입니다. 다이소는 2024년 기준 전국 온라인업계 20여 개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이소는 지난해 매출 3조 9,689억 원, 영업이익 3,101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500원, 5,000원, 균일가로 문구부터 생활용품까지 모든 걸 파니 동네 문구점이 경쟁이 될 리 없죠. 셋째,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입니다. 2011년부터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습 준비물 지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문구점 쇠퇴가 가팔라졌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장터를 통해 입찰한 업체에서 종합장 등의 학습 준비물을 일괄 구매해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문구점을 직접 찾는 학생이 줄었습니다. 넷째, 온라인 쇼핑의 확산입니다. 쿠팡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책이나 필기구를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받아볼 수 있어서 직접 문구점을 갈 요인이 상당히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악재 속에서 아트박스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답은 남들과 완전히 다른 게임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아트박스의 생존 전략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들이 서로 맞물려 시너지를 만들어냈죠. 첫째, 번화가 1층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아트박스가 35년간 롱런할 수 있던 가장 큰 비결은 번화가 1층에 매장을 낸다는 원칙을 지켜온 데 있습니다. 아트박스는 매장 규모에 상관없이 해당 상권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문을 엽니다. 비싸지 않은 상품을 팔면서도 임차료가 비싼 목 좋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저가 상품을 파는 매장은
임대료를 아끼려고 후미진 곳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아트박스는 역발상을 했어요. 비싼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면 판매량이 늘어나 결국 수익이 난다는 계산이었죠.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초고가 상권에도 아트박스 매장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둘째, 100% 직영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가맹 사업을 하지 않고 본사에서 모든 매장을 직접 관리하는 직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맹점이 아니어서 임차료 상승에 따른 갈등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했다면 빠르게 매장 수를 늘릴 수 있었겠지만 품질 관리와 브랜드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아트박스는 약 190여 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성장을 선택한 거죠. 셋째, 디자인이라는 무기로 차별화했습니다. 아트박스는 단순한 학용품의 생산 판매에 머물러 있던 문구 산업을 디자인 중심의 팬시 사업으로 전환시킨 국내 최초의 문구, 팬시 전문 브랜드입니다. 다이소가 가성비로 승부한다면 아트박스는 감성비로 승부합니다. 아트박스는 SPA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상품의 기획과 디자인, 생산 제조 소싱,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자체 생산 비중은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디자이너 30명이 갈라파고스 프렌즈, 바비숑 등 38종의 오리지널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죠. 같은 볼펜을 사더라도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를 살 것인지, 아트박스에서 예쁜 디자인의 3,000원짜리를 살 것인지는 완전히 다른 소비 경험입니다. 아트박스는 후자를 원하는 소비자를 공략한 거예요. 넷째, K컬처 체험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반전입니다. 아트박스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당긴 핵심 요인은 오프라인 매장의 성격을 판매점에서 체험형 K라이프 스타일 공간으로 전환한 데 있습니다. 매장 곳곳에 배치한 캡슐 뽑기 기계 가차, 즉석 사진 인화기기, 포토카드 제작기 등 체험 요소도 관광지화를 가속했습니다. 아트박스 매장을 찾는 외국인은 명동, 홍대, 성수 등 주요 상권에서 전체 방문객의 70-80%를 차지합니다. 특히 일본, 대만, 베트남 등 동남아, 동아시아 관광객 사이에서 아트박스는 한국의 감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며 필수 방문 장소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다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올리브영 다이소 아트박스, 무신사를 뜻하는 올다무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필수 쇼핑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트박스가 올리브영, 다이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K관광 명소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아트박스가 4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학교 앞 문구점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 문구점 수는 2017년 광주 310곳, 전남 446곳에서 올해 기준 57%가량 줄어든 광주 113곳, 전남 20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이 사라진 거죠. 아트박스도 이 대열에 합류했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입니다. 학령인구 절벽은 앞으로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0년 국내 출생아 수는 27만 2,337명으로 20만 명대로 내려앉았으며, 작년엔 24만 986명으로 25만 명대로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30년대엔 학생 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트박스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학생 대신 성인과 외국인을, 문구 대신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점 대신 체험 공간을 선택한 거죠. 상품 종류는 2020년 약 3만 5천 종에서 올해 4만 1천여 종으로 늘어났고, 이 중 타사 IP 제품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려 큐레이션 폭도 확장했습니다. 만약 다이소가 계속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온라인 쇼핑이 더 편리해진다면 아트박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음 10년도 이 전략이 통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아트박스의 생존 스토리는 개인에게도 시사점을 줍니다. 특히 자영업을 준비하거나 변화하는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분들께요. 첫째, 경쟁하지 말고 차별화하세요. 다이소와 가격으로 경쟁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다이소는 창업 이래 1,000원 이하 상품 비중을 50% 이상, 2,000원 이하 상품 비중을 8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 끼어들면 질 수밖에 없어요.
아트박스는 더 비싸지만 더 예쁜 상품으로 완전히 다른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경쟁 대신 고객이 기꺼이 더 지불할 만한 가치를 찾으세요. 둘째, 핵심 고객이 사라지면 새로운 고객을 찾으세요. 학생이 줄어들자 아트박스는 성인과 외국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요즘 문구점을 찾은 손님들은 초등학생이 아닌 30, 40대 성인이 많습니다. 대부분 옛 추억을 느끼고 싶어 먼 지역에서 일부러 찾아옵니다. 아트박스는 이 수요를 캐릭터 굿즈, K-팝 앨범, 가챠 머신으로 적극 흡수했죠. 기존 고객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서세요. 셋째, 오프라인의 강점을 살리세요. 온라인에서 살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트박스 매장에 가면 예쁜 물건들을 구경하는 재미, 가차를 뽑는 설렘, 사진을 찍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건 쿠팡에서 클릭 몇 번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굳이 찾아와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트박스는 40년 동안 수없이 변신했습니다. 문구점에서 팬시점으로, 팬시점에서 라이프스타일 숍으로, 라이프스타일 숍에서 K컬처 체험 공간으로, 1984년부터 문구, 팬시 전문점이었으며 2000년대 중후반부터 패션 잡화, 뷰티, 리빙 인테리어, 식자재까지 카테고리를 확장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사라졌을 겁니다. 자, 오늘 아트박스의 생존 스토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해마다 500개씩 문구점이 사라지는 시대에 아트박스는 오히려 매장을 늘리고 매출을 키우며 외국인 관광객까지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남들과 다른 게임을 한 거예요. 가격 대신 디자인으로, 학생 대신 성인과 관광객으로, 판매점 대신 체험 공간으로 승부한 거죠.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이소의 공세는 계속되고 학령 인구 감소는 멈추지 않으며 온라인 쇼핑은 더 편리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트박스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드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네 문구점의 추억, 아트박스에서의 쇼핑 경험, 오프라인 매장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